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며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요. 후속 대책으로는 무엇이 나올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 나온 대출 규제 이후에 실제로 거래량도 많이 줄고 안정화가 됐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청약했던 분들은 막 포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된 것들은 또 해결이 안 되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청약 가입자들도 막 줄어들고 있나요? 네, 그런 현상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6.27 대책이 나온 지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잖아요. 네. 한 서너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의 강남이나 이제 용산, 우리가 마용성 이런 지역들의 거래량이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좀 다행이죠. 효과가 나타난 게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도 이제 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아닌데 상승폭이 거의 이제 많이 둔화되었다. 이런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좀 나타났다는 점은 저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뭐 청약 포기자가 나왔다. 또 계약을 포기하고 이런 현상도 일부 목격이 됩니다. 우선 이제 청약 포기자가 좀 늘었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6.27 대책의 영향인지 아니면 청약의 경쟁률이 좀 어렵고 또 청약해도 앞으로 대출 규제가 되니까 이를 미리 포기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통계를 보니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최근 들어서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2,638만 명 정도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5년 미만의 포기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15년 가입자가 되어야 이게 만점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당첨되기도 좀 어렵고 또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 있으니까 그 대신 10년 이상 가입자, 장기 가입자라고 하죠. 이런 숫자는 오히려 늘어요. 그러니까 장기 가입자는 이제 오히려 이제 당첨 가능성도 높으니까 앞으로 상기 신도시라든지 또 재건축 재개발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물량이 꽤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쨌든 증가세는 좀 늘어나고 있다. 이제 분양가가 좀 올라가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2020년 이후에 그 굉장히 분양가가 이제 공사비 급등, 금리 급등으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9.97% 전년 대비 올라가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전세 대출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담대의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도 강화됐거든요. 이 네.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을 겪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작동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그러면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거래량을 보고요. 네. 그다음에 가격은 우리나라만 있다는 독특한 전세 가격, 이제 전월세 보고 그다음에 매매 가격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은 그 가격에 앞서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미리 앞서서 움직이는 선행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파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가격이 오르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거래 감소가 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가 좀 어려운 점은 그 공급 부족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내리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 감소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맞는데 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공급 부족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내리질 않아서 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아까 전에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청약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얘기할 때 이제 전세 대출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그냥 갭 투자처럼 해서 전세 끼고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샀는데
실제로 전세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냥 해지하는 수밖에 없어져서 강제로 해지를 당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면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살려고 보니까 대출의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4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6억 원 이상이 안 되니까 자기 자금이 이제 평균 가격으로 보면 8억 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8억을 가지기가 무주택자가 쉽지 않죠. 뭐 금수저가 아니거나 예. 뭐 고액 연봉자가 아니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집 사는 사람들의 보통 30, 40대가 많아요. 네. 이분들이 자금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생초자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버려 가지고 정책 자금마저도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좀 정책이 앞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30, 40대 소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자금은 부족하지만 네. 앞으로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는 대개 다 정책 자금을 통해서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좀 장려하거나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여기까지 묶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결국 월세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강남이나 고액 이런 아파트의 거래도 줄고 가격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히려 외곽은 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또 전세 대출까지 막히니까 월세로 전환이 되어서 이 월세가 좀 더 오르는 이건 결국은 무주택 서민의 특히 젊은 층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서 그렇죠. 이로 인한 피해를 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수요자, 그러니까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런 제도가 좀 악영향이랄까 불리한 점이 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뭐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뭔가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과연 그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전이 될 것인지 여부인데 사실은 보통은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에 대출 규제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지방에서 뭔가 신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거는 그냥 다른 수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우리가 6.27 대책이 나왔을 때 두 가지 얘기는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나 이런 쪽의 수요는 확실히 좀 줄어들 거다. 네. 갭 투자도 예. 좀 줄어들 거다. 또 투기 수요 대신에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좀 전환될 거다. 또 풍선 효과 얘기 저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두 가지인데 지방에 최근 들어서 신고가가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면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상급지, 교육이나 교통이나 아주 좋은 위주로 나타나요. 아, 지방 내에서도? 네, 지방 내에서도 이제 그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나요. 아. 그 양극화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지방이 이제 살아날 거다. 저도 이전 시간에 그런 예측은 했었잖아요.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서울도 보면 노도강 이런 지역으로 좀 확산세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좀 낮은 순도로 그게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확산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저도 뭐 나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대책으로 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규제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도 해당이 안 되고 6억도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살까 말까 했던 분들이 실수요자 위주로 좀 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현상.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도 있고 네.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다음으로 과거의 그 상승 패턴을 보면 강남과 마용성이 오르지만 이게 경기 남부 이제 수용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인천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경기 북부도 좀 상승 움직임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지방 중에서도 이제 대도시는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또 저처럼 좀 나이가 들고 이런 사람은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제 집을 지금 사면 더 내리지는 않을 거다. 이제 바닥을 쳤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강남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네. 그래서 59.96m 제곱미터짜리들은 막 40억이 넘어가서 오히려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그냥 강남 불패 지속이다. 그러게요. 이건가요?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우리가 시장 작동 원리라고 그러고 전문 단어로서는 이제 시장 기제다 이렇게 우리가 심리 기제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네.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과거에도 보면 오를 때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형부터 먼저 올라요. 사실은 강남은 4, 50평이 먼저 올라요. 네. 우리가 9평이라고 하는 34평은 서울은 그런데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렇게 부유층 같은 경우는 주택도 좀 넓게 쓰거든요. 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당 주거 면적이 우리는 한 10평 정도 돼요. 34. 근데 사실은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중대형이 오르고 강남만 놓고 보면 뭐 서울도 그렇다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갭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중대형이 또 신축 위주로 많이 오르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신축 위주로 올라요. 우리가 이제 그 반포동에 뭐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네. 곳인데 이게 오른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규제가 대형 이제 비싼 아파트에 대출이 안 되고 또 오를 만큼 많이 올랐죠. 그런데다가 이번 대책의 영향도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젊은 층은 소형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갭이 벌어지면 갭 메우기라고 그래서 키 맞추기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형을 선호하는 경향도 아주 뚜렷하거든요. 왜냐하면 커뮤니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금이 좀 40억이 있는 분은 72억을 주고 원밸리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고는 싶어요. 그럼 그러니까 작은 그런 평수. 수요가 존재한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적으로는 이제 경기 외곽으로 또는 경기 인천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40억이면 6억 대출하면 34억인데 30대가 34억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건 앵커님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의 양극화가 이게 지역의 양극화,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위계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가 이 빈부격차의 차이가 세계에서 한 1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좀 완화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피스텔 쪽도 여쭤볼게요. 이제 수익형 임대 쪽으로 오피스텔도 한참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이쪽으로 관심이 시들해졌다가 요즘에 오히려 또 대출 저축 규제가 심하니까 이쪽이 또 다시 괜찮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우선 그건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주택도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좀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좀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우리나라는 60%가 아파트입니다. 서울도. 예. 그러니까 아파트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아파트가 가격을 선도하는 건 맞죠. 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주거 상품이라고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주택도 상품으로 투자의 상품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거의 기능도 있지만 투자의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 제도도 활용을 해야 되는 아주 세 가지 다목적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 오피스텔의 특징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오르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네. 물론 이제 빌라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빌라는 이미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움직이니까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빌라를 회피했다가 그러니까 월세 전세는 회피하고 월세로 갔다가 자금이 있는 분들은 아파트를 못 사니까 그리고 요즘 뭐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신통기획 뭐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이제 역세권에 소위 노후주택이 많은 곳에 빌라가 올랐어요. 예. 그다음 오르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층들이 월세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이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서울 평균이 약 91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피스텔도 월세가 100만 원 정도 한다. 강남은 150만 원까지 가거든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없고 또 주거의 편리성을 선호하는 젊은 층들은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이 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르고 빌라가 오르니까 이제 오피스텔도 좀 오를 것이다. 또 월세가 계속 오르니까 이럴 바에는 대출을 받아서 오피스텔을 사는 게 오히려 월세보다는 대출 이자를 내는 게 중장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고 주거가 안정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나의 패턴이 뒤따라서 오르는 법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종합화되면서 최근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아직 오르는 현상은 아니지만 거래는 이 오피스텔에 참고로 저는 이제 오피스텔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를 못 사면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월세 수익이 얼마나 나나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이 오피스를 사가지고 월세를 주었을 때 5% 정도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의 법칙에 보면 금리의 1.5배 정도가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지방은 6% 가까이 돼요. 5.95. 그러니까 월세에 사는 것보다는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대출 이자율이 4%잖아요. 대출을 끼고 사서 네,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또 앞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지금 그럴 예측이 많잖아요. 네. 예, 서울은 부족하니까 그러는 선택을 하는 젊은 층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선택은 비교적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